안녕하세요. 스리랑카 사태가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5월 22일 이 나라는 국가 부도를 선언을 했어요.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냈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해서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식량도 수입 못하고 석유도 수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기름 살려고 줄을 서 있고요. 또 식량 부족으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인구가 60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쌀 농사 강국에서 말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도망쳤다가 지금은 태국에 가 있더군요. 참, 이 수상을 하고 있던 위크레메싱헤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이 사람 또한 얼마나 갈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럭저럭 괜찮던 나라였는데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이 나라의 국가 부도가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금융위기의 불길이 다른 나라들로 옮겨 붙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돈을 끌어다 쓴 나라들이 하나같이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망간 라자팍사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요. 코로나가 원인이긴 하지요. 하지만 그건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겪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래프는 비슷한 나라들의 외환 보유고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외환 보유고가 늘었는데 스리랑카만 80%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큰 원인이 중국 빚이라는 문제 제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외채 중에서 중국 빚 비중은 20%로 그 비율만 보면 그렇게 압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대출 조건 차이가 워낙 심해서 상대국들에게는 아주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스리랑카의 베라이트 리서치라고 하는 이 싱크탱크가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일본 자금의 경우에 평균 금리가 0.7%인데요. 연평균 금리가. 중국 자금의 금리는 3.3%가 된답니다. 그 금리가 거의 4.5배, 5배에 육박을 하는 거예요. 금리가 굉장히 높은 거죠. 또 이 중국 빚은 상환 기간도 아주 짧습니다. 인도 채무가 24년, 일본의 채무는 34년인데요, 상환기간이. 이 중국 채무는 평균 18년이라고 해요. 중국은 이 IMF 주도의 구제금융 방식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가 나면 모든 채권자들이 상환 유예 또 채무 삭감 이런 것을 하는데 동의를 하게 되죠. 근데 중국은 그 방식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IMF가 구제금융을 해주면 그 돈이 다 중국빚 원리금 갚는 데다 쓰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의 경우도 이 중국 자금이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태의 중심에는 라자팍사 가문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하던 그 사람 말이죠. 1983년부터 2009년까지 26년간 계속된 스리랑카의 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주역, 바로 이 마힌다 라자팍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2004년에 총리를 했고 2005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 스리랑카 내전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그때부터 이 사람이 대통령 총리를 한 그때부터 중국에 대한 빚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간 고타바야 라자팍사라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의 마힌다 라자팍사의 동생입니다. 전쟁 영웅이 된 이 가문이 스리랑카의 나라 경제를 완전히 말아먹은 셈입니다. 사실 마힌다 라자팍사가 전쟁 영웅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세력이 바로 중국입니다. 무기를 18억 달러나 제공을 했더군요. 물론 돈 받고 판 것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되었고 이 가문 전체가 스리랑카의 요직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해온 겁니다.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좀 이상하죠? 이 사태를 이해하려면 이 나라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더군요. 그동안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리랑카, 인도 남쪽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원래 이름은 실론티 할 때 바로 그 실론입니다. 1948년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을 한 후에 1972년에 실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스리랑카로 바꿨습니다. 랑카는 섬이고요. 스리는 신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는 신성한 섬입니다. 이 나라를 이해하는데 인종 문제가 아주 중요하더군요. 전체 인구는 2천만인데요. 그중에 75%인 1,500만 명이 시날레스족이고요. 15%는 타밀족, 9%는 무어족입니다. 이들은 종교도 서로 다른데요. 시날레스는 대부분 불교이고
타밀족은 힌두교, 무어족은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독립 이후에 1948년 독립 이후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 시날레스족이 다른 종족들을 지배하고 탄압해 왔습니다. 시날레스는 기원전 6세기, 타밀은 기원전 2세기경부터 이 섬에서 살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해왔습니다. 인구가 많은 시날레스가 우위를 점해 왔는데요. 영국인들이 이곳을 식민지로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타밀이 오히려 우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첫째는 타밀의 개방성 때문인데요. 이 종족은 원래 근거지가 인도 남부였지만 여러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스리랑카 섬뿐만이 아니고 남아공 같은 데까지도 퍼져서 살았는데요. 이것들이 모두 영국 식민지가 된 겁니다. 같은 나라가 된 셈인 거죠. 그런데 이 남아공 같은 데 퍼져 살던 타밀족들은 이 스리랑카의 타밀족과 서로 교역을 할 수 있게 됐던 거고, 덕분에 이들은 상당한 소득도 누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 문제입니다. 영국인들이 잉글리시 스쿨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타밀 지역에 주로 세웠습니다. 그 덕분에 타밀족은 영어도 잘하고 기술 교육 같은 것도 더 잘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식민지 시설에 상당한 발전을 이룬 거죠, 이 타밀족이. 시날레스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한 셈입니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 시날레스족이 정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기에 당했던 그 서름을 안갚음하기 시작을 했죠. 1958년에는 시날레스 온리 액트라고 불리는 법을 시행을 하기에 이릅니다. 시날레스어만을 써야 한다. 영어도 타밀어도 모두 공식적으로 금지해버린 겁니다. 종교도 시날레스족의 종교인 불교가 거의 국교처럼 되고요. 타밀족이 믿는 힌두교는 거의 금기시 되다시피 한 거죠. 그 후 이런 과격한 법이 없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이 타밀족은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과 군대의 인적 구성을 보면 그 실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웨이크포레스트 대학의 닐 드보타 교수라고 하는 분이 분석을 했는데요. 1956년 당시 타밀족은 공무원의 30%, 군대의 40%를 점하고 있었는데요. 1970년이 되면서 공무원의 5%, 군대의 1%로 타밀족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날레스 쪽이 다 잘라버린 거죠. 말하자면 친일파, 척결 이런 것을 했던 겁니다. 이 나라의 국기 자체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국기의 대부분을 사자, 그것을 품은 젓갈색 사각형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자는 산스크리트어로 신하, 즉 시날레스족을 뜻합니다. 7세기 중국에서는 이 실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사자국이라고 불렀답니다. 바로 그 사자인 거예요. 이 국기의 모서리에 네 이파리가 있는데 이것은 불교의 지혜를 나타낸답니다. 한편 왼쪽에 오렌지색을 띠는 것이 타밀족, 또 초록색은 이슬람을 뜻한대요. 그래서 불교의 시날레스족이 타밀과 이슬람을 지배하는 모습인 거지요. 국기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타밀족의 불만은 쌓여갔고 분리 독립주의자들도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일명 타밀 타이거스라고 부르는 이 무장단체를 결성하게 됩니다. 1983년 급기야 이들이 곳곳에서 이 정부를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게릴라 대 정부군의 싸움이었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이 시날레스족들이 집단적으로 타민을 학살하는 양상으로 발전을 해갔습니다. 물론 정부군은 공격하는 시날레스족 편을 들었죠. 타밀 반군도 자살 폭탄 공격을 하고 아동을 군인으로 징집을 하는 등 아주 잔인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2009년까지 계속됐는데요. UN 보고서에 따르면 26년간의 내전 기간 동안에 8만에서 10만 명이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타밀족을 격파하고 전쟁을 끝내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이 마힌다 라자팍사입니다. 그는 한때 전설 속의 영웅인 신할라 부디스트 킹에 비견되기도 했답니다. 마힌다 황제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마저 나왔을 정도라고 해요. 중국은 그런데 이들에게 결정적 도움을 줬던 거죠. 2007년 정부군의 잔혹한 행위가 드러나서 미국이 이 나라에 대한 원조를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중국이 그런데 그 공백을 채우고 들어왔습니다. 전투기를 비롯한 무기, 또 전투 기술 이런 것들을 전수를 해줬고요. 잔인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외교적으로 방어를 해줬습니다.
마힌다 라자팍사는 2004년에 국무총리에 오르고 2005년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민 가서 살던 자기 동생 고타바야 라자팍사를 불러들여서 국방장관에 앉힙니다. 2007년부터 중국 도움으로 본격적 전과를 올리고 영웅이 되는 거지요, 이 가문이. 마힌다는 2015년에 대통령에서 물러나지만 2019년에 고타바야 라자팍사 그 동생이 다시 대통령에 선출이 됐고, 이번에는 그 마힌다 라자팍사를 국무총리에 임명을 합니다. 이 가계도에서 보시듯이 그야말로 라자팍사 가문이 끼리끼리 다 해먹은 겁니다. 그래도 전쟁이 끝난 후에 경제 발전은 제법 이루어졌습니다. 이 그래프는 스리랑카와 더불어서 비슷한 역사를 가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의 1인당 소득 추이를 보여주는데요. 스리랑카가 눈에 띄게 높습니다. 2017년에는 4,000달러를 넘었고 1인당 소득이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13,000달러를 넘어서 월드뱅크가 중진국 중에서는 상급으로 평가를 했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옛말이 됐지만 말입니다. 그들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것은 관광과 외국인 투자였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인도와 중국 관광객이 급격하게 몰려들었습니다. 또 외국 돈을 빌려다가 인프라 시설도 급격하게 늘려갔어요.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았죠. 2019년 마힌다의 동생인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여기다 감세 정책까지 펴니다. 세금을 줄여줬어요.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가 촉진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닥쳤고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관광 수입이 줄었고 외국에 나가서 일해서 본국으로 붙이는 그 송금액도 급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투자했던 인프라들이 돈을 좀 벌어주면 좀 나았을 텐데요. 그렇지가 못했어요. 승객도 화물도 없는 자기 고향에다가 지역 균형 개발을 한다면서 거대한 인프라를 건설을 한 것이죠. 이 라자팍사 가문이. 우리나라의 무안공항, 양양공항처럼 이 유령공항, 유령 항구들이 됐는데, 그런데 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감당 못할 정도로 큰 것들을 지어서 그야말로 망할 지경이 된 겁니다. 그 와중에 기름값은 치솟았고 수입 대금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달러화 강세가 시작이 됐죠. 수입 대금 부담은 더욱더 늘었습니다. 식량난까지 겹쳤습니다. 모든 농업을 유기농으로 바꾸겠다면서 이 고타바야 라자박사라는 사람이 말이죠. 2021년 봄부터 화학비료, 농약 이런 것들의 수입을 전면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이게 치명적 패착이 됐습니다. 농업 전문가들, 과학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권 환경주의자들의 말만 듣고 이들에게 모든 농업 정책을 맡겨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쌀 수확량이 20%나 줄었습니다. 주요 수출 상품이었던 차, 세일런티의 생산량도 18%나 줄어들었어요. 정부가 나서서 손실을 보상한다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차 같은 일부 작물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농업국가에서 식량이 부족해서 수백만 명이 아사 직전에 몰리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외국에서 빌린 돈 원리금 상환은 꼬박꼬박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돌려막기 즉 새로 채권을 발행해서 기존 빚을 갚아왔는데 2021년 말부터는 그것마저도 막혀버렸어요. 피치 같은 이 신용평가기관이 이 나라의 신용등급을 부도 수준으로 낮추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빌릴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빚을 갚기 시작했는데 잔고는 급격히 줄어들게 된 것이죠. 외환보유고가 바닥날 것을 두려워한 정부는 결국 와인이나 스마트폰 같은 일부 품목의 수입 금지를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외환 부족 사태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말 이 나라 외환 보유고 76억 달러에 든 것이 2021년 말에는 16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500만 달러를 심지어 결제하지 못해서 취사용 가스를 천연가스를 싣고 오던 배를 되돌려 보내야 되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죠. 2022년 5월 결국 이 나라 재무장관은 디폴트, 즉 국가 부도를 선언을 했습니다. 독립 이후에 처음 생긴 일입니다. 26년 동안의 내전도 견뎌냈던 경제가 처참하게 붕괴된 겁니다. 외국에서 석유 같은 필수품을 수입하지 못하다 보니 전기 생산도 안 되고 그래서 하루 4-5시간 정전을 감수해야 됩니다. 자동차도 다닐 수가 없어요.
식량과 약품도 태부적입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한 겁니다. 견디다 못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대통령의 사퇴를 외쳤습니다. 고타바야 라자박사 대통령은 외국으로 피신을 하고 그곳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망친 거죠. 수상을 하던 위크레메싱헤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얼마나 더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스리랑카 사태는 아마도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는 한 에너지 가격은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이고요. 또 미국도 긴축을 계속할 테니 달러 강세도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인들이 빚을 갚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스리랑카의 국가 부도 사태는 이제 시작일지 모릅니다. 중국은 그동안 1대1로라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다가 부채를 깔아놓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서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1대1로와 중국 빚 문제는 별도의 영상으로 찾아뵐 계획입니다. 김정우의 경제TV, 오늘은 스리랑카의 국가 부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